아마도 이 강의 동영상은 다음 주쯤에 사이버 캠퍼스에 다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대성 이론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아마도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름하는, 혹은 학기 말까지 이 수업이 재미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빛의 경우에는 속도가 그냥 더해지지 않고 누구한테나 그냥 30만 킬로미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광속의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흔히 하죠. 여러분들이 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얘기잖아요. 정확한 값은 뭐 이게 3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특수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확한 빛의 속도는 이제 무슨 29만 9천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이런 복잡한 숫자인데, 그냥 29만 9천 이렇게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30만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숫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광속이 누가 보더라도 항상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에 막 막연히 들어봐가지고 뭐 그런가 하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다 이거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게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는 무슨 중력이 있거나 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지금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한 경우, 그러니까 중력이 굉장히 작아서 이슬나만 거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할 때, 그럴 때 성립하는 얘기고, 중력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가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광속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뭐 속도가 막 더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누구한테나 그냥 이렇게 초속 30만 킬로미터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언제 이제 실험으로 확실하게 알려졌냐면 1881년 마이켈슨과 몰리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 마이켈슨과 몰리가 이 실험을 했을 때 그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뭐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걸 실험으로 검증해봐야지 이래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맥스웰의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이 전자기파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파동이면 매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상적인 매질인 에테르를 실험으로 찾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테르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근데 에테르는 물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실제 본래 실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상한 결과만 얻게 됐죠. 그러니까 본래 하고 싶은 건 못했는데 그냥 딴 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더 훨씬 엄청난 일이었다 이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근데 아무튼 이제 빛의 속도가 뭐 사람에 관계없이 뭐 움직이는 거에 관계없이 그냥 누구나 30만 킬로미터가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물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이리저리 끼워 맞추고 막 해가지고 뭐 뭔가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당시 이제 학자들은 이 결과를 적당히 땜질을 해가지고 이래서 이런 게 아닐까 하고 막 설명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요새 말로 갑툭 튀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당시에 있던 물리학의 근본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켈슨 몰리 실험은 어떤 거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거 뭐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뭐 재미삼아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강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배에서 배 하나는 한 척은 이쪽으로 여기 C라고 하는 점으로 갔다 올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쪽으로 수직으로 해가지고 B 쪽으로 갔다 올 거예요. 근데 강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똑바로 가가지고는 강물을 따라서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위로 똑바로 가가지고는 원하는 지점에 도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거슬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가야 이제 이 강물의 흐름과 반대되게 약간 거슬러 가가지고 여기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같은데 강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갔다 오는 거하고 얘가 갔다 오는 거하고가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는 배는 처음에 갈 때 강물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일단 빨리 가잖아요. 빠른 속도로 가는데 돌아올 때는 거슬러 와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속도가 돼요. 반면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배는 갈 때나 올 때나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삼각형의 빗변처럼 이렇게 이제 약간 기울어진 채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얘가 갔다 오는 거하고 얘가 갔다 오는 것이 시간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강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걸 못 보는 사람이 뭐 갇혀 있거나 뭐 이제 눈 앞을 볼 수 없거나 그런 사람이 이제 이 강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배를 이쪽으로 또 하나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띄워서 돌아오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 강물이 흘러가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간다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도 이 배가 갔다 오는 시간과 이 배가 갔다 오는 시간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강물이 흘러간다는 거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에테르가 우주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케슨 몰리가 했던 실험은 뭐냐면 이 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 그 다음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에테르예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에테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테르가 흘러간다 이런 걸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에테르가 흘러가면 있어야 흘러가는 거니까 당연히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것도 자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지구가 우주 공간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태양 주변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주 공간에 에테르가 꽉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에테르가 움직이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에서 볼 때는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에테르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치 강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흘러가는 강물에서 이제 빛이 배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빛을 하나는 이쪽으로 쏘고 하나는 이쪽으로 쏘아가지고 여기 거울에서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나는 이쪽으로 갔다 오고 하나는 이쪽으로 갔다 오니까 만약에 에테르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갔다 돌아오는 이 빛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 도달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에테르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테르가 흘러가면 당연히 에테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에테르가 있고 그 에테르가 어떤 속도로 흘러가는지 이런 걸 다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마이케슨 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건 뭐냐면 이쪽으로 갔다 오는 빛이나 이쪽으로 갔다 오는 빛이나 다 똑같은 시각에 도달을 하더라 이거예요. 물론 에테르가 이 실험을 하던 그 당시에 안 움직이고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죠. 우연히. 근데 사실은 지구는 계속 방향을 바꿔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한 시점에 이 실험을 해가지고 아무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또 같은 실험을 하면 그때는 차이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 쪽으로나 이렇게 빛을 쏘아서 이렇게 이런 실험을 해봐도 모든 빛이 항상 같은 시각에 똑같이 도달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에테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 이것도 증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광석이 누구한테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 실험은 뭐 방금 얘기한 거는 굳이 이해를 하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더라. 아무튼 적어도 광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험으로 완벽하게 검증이 된 얘기다. 이런 거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에테르가 왜 꼭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필요는 없죠. 근데 지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한 우주 공간에 깔려 있는 그 에테르가 특별히 지구에서만 방향을 바꿀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크게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위치마다 에테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있다면. 근데 이 실험에서 그게 하나도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서 에테르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광속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튼 이제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광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가를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주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교통사고 예를 들었었잖아요. 이 교통사고에서는 이게 이제 이 차가 정지해 있고 이 빨간 차가 이쪽으로 가지고 충돌을 하면 이 파란 차에서 빨간 차를 본 그 속도가 이때는 시속 100km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이제 50km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때는 얘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와서 충돌을 하니까 이 파란 차에서 봤을 때는 이제 100에서 50을 빼가지고 이게 5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더 세게 충돌을 하면 두 개 합쳐져가지고 150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의 변화란 말이죠. 그런데 빛의 경우에 이거하고 비슷한 걸 가정을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광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주선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레이저 빛을 쏴요. 그러니까 빛을 쏘면 그러니까 이 빛이 당연히 이제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거죠. 바깥에서 이렇게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때. 그러면 이제 얘가 우주선이 정지해 있으면, 근데 이 우주선에서 봤을 때 이 빛의 속도가 얼마겠느냐,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우주선한테 다가오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통사고가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 차 대신에 빛이 이렇게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때는 물론 이게 이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 정지한 우주선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절반의 속도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빛은 이쪽으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렇게 이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우주선에서 빛의 속도가 얼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0에서 15를 빼가지고 초속 15만 킬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광속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때도 여전히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우주선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얘가 이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도 이때도 역시 45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광속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막 이 빛에서 벗어나려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속도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와가지고 같은 시간 만에 그냥 꽝 부딪히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충격이 커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마이케스 몰리 실험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 오고 이쪽으로 갔다 오는 것이 어떻게 광속의 절대성을 증명하는 실험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에테르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고 있으면, 그러면 아까 여기서 배에서 본 것처럼 이쪽으로 갔다 오는 거하고 이쪽으로 갔다 오는 거하고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배가. 그래서 이제 시간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 오는 거나 이쪽으로 갔다 오는 거나 전부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에테르는 없죠. 에테르는 없으니까 흘러가는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빛이 움직여도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우주에서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전을 하고 있고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면 속도가 빨라져야 될 거고, 네, 아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빛이 그럼 무엇을 통해서 퍼져나가냐고요?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바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여기서 이 로켓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건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이면 어떤 일이 그런 걸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저번 시간에 그 교통사고는 속도가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건데 그건 맞는 거고 빛의 경우면 틀린 거냐? 이 질문인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 저번 시간에 보여준 그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속도가 정확하게 더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사실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그러니까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광속이 배사지 누구한테나 똑같이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건데 근데 아무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정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굉장히 이제 이상한 결론들을 이제 얻어낸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상자성 이론은 이제 다음 두 가지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광속 불변의 원리, 방금 얘기한 거고, 두 번째가 소위 말하는 특수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광속 불변의 원리는 광속은 같다는 건데 앞에 보면 무슨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어떤 관성계에서든이라고 관성계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써 있고요. 여기서 관성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얘기를 하면 힘을 받지 않는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계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얘기하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대강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서 있는데 버스가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출발을 하면 여러분의 몸이 쏠리잖아요. 뒤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버스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속도가 갑자기 느려가지고 급정거를 하거나 이런 때 이제 여러분의 특별히 누군가가 뭐 여러분을 민 것도 아닌데 몸이 막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러잖아요. 힘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성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성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또는 버스가 가다가 급한 커브길을 돌 때 그럴 때는 또 여러분이 몸이 막 옆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관성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그냥 직선으로 쭉 가고 있으면 그게 관성계라고 하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비행기 안에서 뭐 무슨 물론 엔진 소리는 들리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비행기가 무슨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게 바로 관성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차가 있으면 이 차가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관성계가 아니다는 얘기죠. 멈춰 있다가 갑자기 막 출발하는 거 이런 것도 관성계가 아니고 정지해 있거나 가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관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냥 특별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 보통 상태가 관성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그런 때는 광속은 누구한테나 같다.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특수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관성계에서는 물리법칙은 전부 다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정지해 있을 때 적용되는 물리법칙 예를 들어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 적용되면 그 관성계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되고 뭐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이걸 하필이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고 이런 걸 특수상대성 원리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관성계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말고 아무 때나 다 성립하는 거 이럴 때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또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냥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차가 움직이더라도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정지해 있으면 그냥 영원히 정지해 있고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경우에 마찰이 없는 거냐고요? 마찰하고는 상관없죠. 마찰이 있더라도 그냥 계속 같은 속도로 가고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버스가 움직일 때 물론 바닥하고 바퀴하고는 마찰이 있죠. 근데 뭐 버스 바퀴하고 바닥하고 마찰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냥 버스가 같은 속도로 잘 움직이고 있으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관성계에 있는 거죠.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사실은 관성계가 아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 이제 정확한 얘기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는 굉장히 큰 원을 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그 효과를 이제 우리가 작아서 무시할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그것도 원하면 얼마든지 그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버스가 계속 서 있거나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뭐 정지해 있다가 또 움직였다가 정지했다 움직였다 하니까 그냥 계속 수시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 특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게 너무나 이제 제한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원리라고 부를 수 없지 않느냐? 엄밀하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단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서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아인슈타인이 딱 이 두 가지 가정만을 하고 이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결론을 얻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좀 황당한 얘기지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고 하는 시간 지연 효과. 두 번째가 움직이는 물체는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길이 수축. 그 다음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는 과거에 일어나고 하나는 미래에 일어난 일일 수 있다. 또는 그 거꾸로 하나가 미래에 일어나고 하나가 과거에 일어난 일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동시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움직이는 물체는 질량이 커진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유명한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냥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그 유명한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 5가지의 결론을 아인슈타인이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지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처음에 얘기할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기차가 있고요. 기차가 서울역에서 대전역으로 이렇게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0시에 오전 10시에 기차가 서울역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서울역에 있는 시계와 그다음에 기차 안에 있는 시계가 전부 다 10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대전역에 이제 예를 들어 2시간 후에 도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2시간 후에 도착을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전역에 있는 시계도 12시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차 안에서의 시계도 12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차 안과 바퀴 전부 다 2시간이 흘러간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뭐 이게 바로 상식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누구나 공통되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식인데 근데 사실은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게 아니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떤 거냐? 특성대성 이론에 의하면 물론 여기 효과를 좀 과장한 거긴 해요. 과장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예요. 움직이는 기차나 버스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시간 지연 효과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란 말이죠. 여기가 10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기차가 대전역으로 가면 대전역에서는 예를 들어 기차 밖에서 시간이 2시간이 흘렀을 때 기차 안에서는 시간이 1시간만 흘러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차 밖과 기차 안이 같은 시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을 가리킨다. 이 기차 안에서 가리키는 시간이 더 조금밖에 안 흘러간 거다. 이걸 내가 지금 그 효과를 굉장히 과장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과학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기차 속도가 워낙 느려서 그래요. 빛의 속도에 비해서. 근데 만약에 기차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정밀하게 재고 싶으면 정말로 이
기차 밖의 시간과 기차 안의 시간이 서로 약간 다르다고 하는 거를 실제로 측정해서 알아낼 수도 있어요. 물론 실험자 검증도 다 끝난 거고요, 이건. 그러니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뭐 그냥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그냥 뭐 아무 뭐 이유도 모르니까 뭐 재미가 없을 텐데 이제 이유를 설명하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기차 안에서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흐른다는 건 그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흐른다는 게 아니냐. 기차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시계 그 눈금이 좀 더 느리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걸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잴 것인가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잘 재야 돼요. 시간을 잘 재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말 그렇다는 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빛의 속도는 누구한테나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랬으니까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갔으면 그건 누구한테나 1초가 흐른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이동한 거리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을 재면 누구나 그거에는 동일할 거다 이거죠. 이게 가장 정확한 시계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재자는 거예요. 어떻게 빛시계를 만드느냐 그러면 여기 레이저가 있어요. 여기서 빛을 쏘면 여기 이제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서 이 빛이 거울에 반사됐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때 갔다가 오는 것이 1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간이잖아요. 이게 바로 시계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1초가 걸리려면 이 거울이 저기 위에 15만 킬로미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실제로 그렇게 뭐 시계를 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1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질문을 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 혹시 빛으로 시간을 재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막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또 그 보통 시계도 이렇게 하나 붙여놨어요. 이건 보통 시계예요. 그래서 눈금이 이렇게 똑딱똑딱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눈금이 하나가 가는 거죠. 이게 그냥 1초, 2초 흘러가는 거고 얘도 1초 만에 갔다 오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얘가 갔다 올 때 눈금이 하나 가고 뭐 그냥 똑같이 동시에 이게 시간이 재는 거니까 여기 시계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개의 시계가 잘 작동하고 있으면 이 2개의 시계가 전부 다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우리가 시간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빛시계를 우리가 기차 안에다가 달고 기차가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이거죠. 여기 기차 안에 이 빛시계를 우리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차 안에 승객이 여러분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타고서 이 기차는 지금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차 안에서 이 승객이 보고 있을 때 이 빛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아무 이상한 것도 없고 그냥 이 빛시계는 빛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시간을 그냥 계속 잴 거 아니에요. 1초, 2초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얘는 똑바로 똑바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 광경을 기차 밖에서 보면 어떠냐? 그럼 기차가 움직이고 있죠. 기차 밖에서 보면 이 기차가 움직이니까 빛시계도 움직여야 되죠. 그럼 위에 있는 거울도 움직이죠. 그러면 빛이 똑바로 올라가지 못해요. 비스듬하게 올라가야 되죠. 이게 아까 저번 시간에 그 트럭에서 쏘아 올린 공하고 같은 거죠. 이게 트럭에 타고 있는 사람은 공을 똑바로 쏘아 올리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공이 비스듬하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기차 안에서는 빛을 똑바로 쏘아 올리지만 기차 밖에서는 빛이 비스듬하게 가야 이 거울이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에 반사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빛은 기차 밖에서 보면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 이거죠. 자, 이제는 기차 밖에 이렇게 빛시계 하나를 갖다 놓고 기차 안에 빛시계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차 밖에 서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역무원의 관점에서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그림이고, 이 그림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거의 다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이 굉장히 간단한 그림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럴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튼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기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차 안에 있는 빗시계는 기차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기차 밖에 있는 이 빗시계로 1초가 흘러갔을 때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기차 밖에서 1초가 흘러갔다는 얘기는 빛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기차 안에 있는 빗시계에서는 빛이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비스듬하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기차 안에 있는 이 빗시계의 빛은 화살표를 그리다 말았어요. 왜 그리다 말았냐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게 30만 킬로미터잖아요. 1초니까. 기차 안에 있는 이 빗시계 이 빛도 기차 안에서 이렇게 출발한 빛도 얘도 30만 킬로미터를 가야 돼요. 1초가 흘렀으니까. 그런데 얘는 30만 킬로미터를 가려면 갔다가 다 밑으로 못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게 비스듬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오면 이게 거리가 훨씬 더 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말아야죠. 여기까지쯤 와야 이게 30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오다 말아야죠.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는 올라갔다 다 내려왔으니까 얘가 1초가 흘러갔는데, 기차 밖에서는. 근데 기차 안에서의 시간으로는 올라가서 내려오다 말았으니까 1초가 다 흘러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0.8초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기차 밖에서는 시간이 1초가 흘렀는데 기차 안에서는 0.8초밖에 안 흘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빛의 속도가 누구한테나 똑같아서 얘가 30만 킬로미터 갈 때 얘도 30만 킬로미터를 가야 되니까. 얘가 순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빛은 올라갔다가 다 내려오지를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0.8초가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시간은 0.8초가 흘러갔지만 빛은 30만 킬로미터가 흘러간 거 아니냐? 여기는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두 개가 혼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누구의 관점이냐라고 하는 걸 맨 처음에 명확하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갔다 가는 건 누구의 관점이냐면 이 역무원의 관점이에요. 역무원이 볼 때 빛이 30만 킬로미터가 간 거죠. 그렇지만 승객이 볼 때는 오다 말았어요. 승객한테는 30만 킬로미터가 안 갔어요. 빛이. 그러니까 승객의 관점에서는 0.8초밖에 안 흘러간 거예요. 뭐라고요? 질문은 이게 지금 어떤 게 0.8초라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빗시계로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다 내려오면 그 빗시계로 1초가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상황 바로 이 순간은 올라갔다 내려오다 말았으니까 이 시계로는 1초가 안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1초가 흘러간 건데 안에 있는 사람한테 0.8초밖에 안 흘러간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질문은 왜 시간을 하필이면 운동으로 재야 되느냐? 그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게 가장 정확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 그러니까 광속이 누구한테나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실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을 재자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기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시계랑 빛시계랑 원리가 같냐고요? 이제 그 질문을 아까 꼭 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 보통 시계를 붙여놓자고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시계예요. 위에 빛시계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통 시계가 0.8초를 가리키는 거다 이거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러면 기차 안에서의 1초가 기차 밖에서의 1초보다 더 길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의 1초는 기차 밖에 있는 시간으로는 예를 들면 1점 몇 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1초가 0.8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효과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기차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빠른 속도로는 어디까지 이런 것이 증명이 됐느냐?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증명이 됐어요. 굉장히 빠르니까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영역까지 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이 효과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게 누구의 입장이냐? 영문의 입장이죠. 영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영문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한테는 1초가 올라갔는데 창문을 통해서 본 이 기차 안에 있는 시계를 봤더니 여기는 0.8초밖에 안 올라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승객 입장에서 보면 밖의 시간이 더 느리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앞으로 한 두어 시간쯤 후에 할 거예요. 기차 안에서 1초가 흐르려면 기차 밖보다 더 많은 거리를 빛이 이동해야 되냐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두 개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건데 영문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다 1초가 흘렀어요. 영문의 관점에서는. 그 영문의 관점에서는 얘도 30만 킬로미터를 갔고 얘도 30만 킬로미터를 갔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나한테 시간이 1초가 흘러갔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우주 모든 곳이 다 1초가 흘러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문한테는 바깥 세상도 1초가 흘러간 거고 기차 안도 그냥 1초가 흘러간 거죠. 1초가 흘러간 후에 그 기차 안의 모습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다 1초가 흘러갔는데 그때 기차 안을 봤더니 기차 안에서는 시간이 0.8초밖에 안 흘러간 것으로 관측이 되더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질문은 왜 빛을 위아래서 쏴가지고 이런 걸 하느냐고요? 옆으로 쏘거나 이러면 안 되냐고? 옆으로 쏴도 돼요.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가야 1초가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30만 킬로미터를 갔죠. 그래서 1초죠. 30만 킬로미터 가서 1초. 근데 얘는 왜 그럼 0.8초를 가리키느냐? 기차 안에서 보면 얘는 그냥 똑바로 올라갔다 내려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 덜 갔죠. 못 갔으니까 0.8초죠. 기차 안에서 보면. 0.8초는 승객 입장에서 0.8초냐?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걸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판단을 하세요. 이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세상을 지금 다 관찰을 하고 있는 거야. 다 쳐다보고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보면 얘는 1초가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눈금이 하나가 흘러간 거고 얘가 이 내부를 보면 0.8초만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승객이 이렇게 있었으면 바로 그 순간에 승객이 보는 그 시간이 바로 0.8초인 거죠.
그럼 질문이 이제 그러면 기차가 예를 들어 대전에 도착했을 때는 두 안과 밖에 시간 차이가 나는 거냐? 나죠. 아까 그래서 뭐 11시, 12시 그랬잖아요. 기차의 속도와 관계없이 이게 무조건 0.8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뭐 0.8초가 될 수도 있고 0.9초가 될 수도 있고 뭐 0.5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속도에 따라 다르죠. 아, 그러니까 빛만 이렇게 뭐 이게 좀 달라졌을 뿐인데 왜 다른 것까지 덩달아서 시간이 늘어져야 되느냐? 그 얘기를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전에 트럭에서 쏘아 올린 공을 할 때는 이제 뭐 트럭 주변에 있는 공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공이 비스듬하게 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빛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비스듬하게 가느냐 이게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트럭이 뭐 트럭에 쏘아 올린 공이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고 이런 것이 무슨 굉장히 이상한 일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무슨 설명할 것도 없고 없는 뭐 굉장히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누가 사이버 캠퍼스에 물어가지고 사이버 캠퍼스에 내가 한 얘기인데요. 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차 밖에서 아니, 기차 밖에 아니라 그냥 이 어, 거리에서 여러분이 서가지고 그냥 공을 위로 던졌다가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을 이렇게 올리면 그냥 공은 위로 똑바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광경을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 안에서. 그럼 이 공이 어떻게 보이냐면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공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차 안에서 보면 세상이 다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뭐 뒤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일 뿐이에요. 이 똑같은 일이 여기 빛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빛이 비스마에 가는 것이 무슨 굉장히 특별한 이유 때문에 비스마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빛은 기차 안에서 볼 때는 똑바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갈 뿐인데 근데 거울도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바깥에서 보면 비스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문의 관점이 중요한 얘기냐고요? 세상 누가 보더라도 이게 똑같은 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진 않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거기 얘기할 건데 승계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빛은 똑같이 30만 킬로미터를 갔는데 밖은 1초고 여긴 0.8초냐 이게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도 두 가지의 관점이 혼재돼 있어요. 빛이 똑같이 30만 킬로미터를 갔다는 건 이 사람의 관점에서 그런 거고 이게 1초고 이게 0.8초로 가는 건 하나는 이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는 승객의 관점인 거죠. 기차 안에서의 시간이 0.8초라는 거고 기차 밖에서 보면 다 세상은 1초가 흘러갔어요. 그냥 세상이 다 1초가 흘러갔는데 기차 안에서는 0.8초가 흘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 그 필름을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그 배속을 뭐 0.8배속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느끼는 시간은 그냥 다 1초가 흘러가고 뭐 다 흘러간 거죠. 근데 그냥 영화 필름만 천천히 돌아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질문은 그러면 기차 안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기차 밖에서 볼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는 승객은 뭐 보통 속도로 그냥 뭐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기차 밖에서 보면 아주 느릿느릿 굼뜬 모습이 보이겠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이런 효과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기차 밖에서는 뭐 5년이 흘렀는데 기차 안에서는 뭐 1년밖에 안 흘러가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나이 차이가 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할 거예요. 예, 그렇게 돼요.
질문은 요거 이 화살표 길이 더하면 30만 킬로미터인데 얘랑 얘랑 더하면 30만이냐?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30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한 거예요. 30만이에요. 예. 빛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요? 영향을 받는데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한참 있다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문은 아까 30만 킬로미터를 1초를 간 거라고 정의하자고 했는데 똑같이 30만 킬로미터를 갔는데 왜 얘는 1초고 얘는 왜 0.8초냐? 이 질문을 지금 한 5번째 받은 것 같은데요. 계속 똑같은 답을 하자면 그 질문에는 두 사람의 관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30만 킬로미터를 간 거는 이 사람이 볼 때 30만 킬로미터를 간 것일 뿐이고 얘는 이 사람이 볼 때는 30만 킬로미터를 갔지만 기차 안에서 보면 올라가서 내려오다 말았으니까 30만 킬로미터를 못 갔죠. 가다 말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몇만 킬로미터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0.8초가 되는 거죠. 그럼 승객이 봐도 0.8초냐고요? 그렇죠. 승객이 이 순간에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눈금이 0.8초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 순간에 이 사람은 이걸 몇 초로 보이냐고요? 0.8초로 보이죠, 당연히.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빛시계로 시간을 재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빛시계가 뭔가 이게 이상하다, 미심쩍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틀림없이 있을 텐데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은 빛시계를 사용한다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시간을 재든 시간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시계를 밑에다 달아놨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상상을 하면 되냐면 이제 기차 안에서 이 광경을 이제 승객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승객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켜보고 있는 승객의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거죠. 그리고 그 승객이 생각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움직이는 속도도 느려지고 그러니까 나이도 천천히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객이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승객이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빛시계가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똑딱똑딱하면서 이 시계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제대로 그냥 멈춰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승객의 심장이 거기에 맞춰서 한 번씩 쾅쾅하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승객이 볼 때 그 빛시계가 올라가서 내려오다 말았어요. 그럼 그 심장이 한 번 다 뛰지 못하고 쿵쾅하고 끝나는 거죠. 쾅해서 또 이응이 그려지기 전이란 말이죠. 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아까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승객의 심장은 따로 뛰고 그러니까 이 빛시계가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이 승객이 볼 때 이 빛시계와 그 심장은 같이 뛰고 있는 건데 바깥에서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서로 어긋나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빛시계로 재는 시간이 늦게 간다고 하는 건 승객의 심장도 늦게 뛴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느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이게 결론이고요. 이건 뭐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고 싶고 뭔가 속는 것 같고 막 이러겠지만 어디선가 무슨 옛날에 그 무슨 그리스 시대 무슨 소피스트의 궤변을 듣는 막 이런 느낌이 나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 그러면 오로지 빛의 속도가 누구한테나 초속 3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온 거란 얘기죠. 이게 보통의 상식으로는 영문이 보는 이 기차 안에서의 속도가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빨라야 돼요. 그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도죠. 속도의 덧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기차 안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는 기차의 속도하고 더해져 가지고 얘가 초속 30만 킬로미터 더 빠르게 움직여서 올라갔다 다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그
뭐 레이저 빛으로 무슨 우주선 추적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게 거기서 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얘가 기차가 아무리 빨리 움직이든 뭐 하든 상관없이 기차 안에 있는 빛도 역시 여전히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빛의 속도가 항상 3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 결론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왜 우리는 시간 지연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속도로는 이런 효과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엄밀하게 이걸 시간을 잰다면 이걸 정말 검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검증도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언제 처음 이런 걸 아주 정밀하게 검증을 했냐면 1971년, 지금부터 한 40년 좀 넘었죠. 비행기로 한 대는 지구 동쪽으로 가고 한 대는 지구 서쪽으로 가고 해가지고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비행기 두 대를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이제 시간을 비교했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는 굉장히 정밀한 시계가 하나씩 이렇게 탑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춘 다음에 한 대는 동쪽으로 가고 한 대는 서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려서 시간을 비교해봤더니 서쪽으로 도는 시계는 작긴 하지만 100만 분의 27초가 빨라졌고 동쪽으로 도는 시계는 100만 분의 6초가 느려졌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뭐냐면 이건 사실은 지구의 자전 때문인데요. 지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죠.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한 대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한 대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간 비행기는 동쪽으로 간 비행기는 지구의 자전하고 속도가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는 사람이 보면 그러면 이 비행기는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반면에 서쪽으로 간 비행기는 자전을 거슬러 가는 거니까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얘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얘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여기서 동쪽으로 간 비행기에서 시간 지연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쪽으로 간 비행기는 시간이 빠르게 올라가고 동쪽으로 간 비행기는 시간이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얘는 시간이 느려지고 얘는 빨라졌다 이거죠. 그럼 얘는 왜 빨라졌냐? 서쪽으로 간 거는 그건 지구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구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서쪽으로 가는 비행기는 속도가 느려진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서쪽으로 간 비행기가 가장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중간으로 가고 동쪽으로 간 비행기는 시간이 가장 천천히 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핸드폰 같은 이런 전화기 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거기 가리키는 시간이 느려지느냐? 맞아요. 느려져요. 그리고 사실은 그 얘기가 마침 나왔는데 나중에 이건 사실은 중간고사 끝나고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요새 보면 스마트폰에 다 GPS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GPS 가지고 뭐 지도로 자기의 위치 정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 GPS를 보면 상대론적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시간 지연 효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시간 잴 때 그런 게 필요한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GPS를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재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위치를 보면서 뭘 여러분들은 감탄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바로 내가 방금 상대성 이론을 증명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왜 동쪽으로 간 게 느려지냐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구 자전 속도로 그냥 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가는 거죠 지금 비행기는. 그 위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간 비행기는 하루에 한 바퀴만에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반 바퀴만에 지구를 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빠르게 움직인 거죠.
비행기는 허공에 뜬 건데 그래도 자전에 영향을 받냐고요? 공기가 같이 돌거든요. 비행기는 공기를 타고 움직이는 거고. 공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막 공기니 뭐니 그런 거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어, 비행기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차가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아요. 그럼 동쪽 비행기가 자전 때문에 빨리 도착했겠다고요? 그건 뭐 아니죠. 그냥 뭐 아무튼 비행기가 하나는 서쪽 하나는 동쪽으로 간 다음에 빙빙빙 돌다가 같은 지점에 내리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위치에서 그냥 만나가지고 내리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은 지구가 아니라 그냥 우주 공간에서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이렇게 돌면 지구 자전 효과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동쪽으로 간 거나 서쪽으로 간 거나 똑같은 거냐? 예,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서쪽으로 선 시계를 아까 그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뭐 그렇죠. 이제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서쪽으로 선 시계가 뭐 완전히 정지해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지구 자전 같은 것도 이제 고려를 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움직인다거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엄밀하게는 이제 우주 공간을 기준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막 헷갈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편하게 자전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돈 거는 지구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움직인 건데 왜 시간이 빨라지냐고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보면 서쪽으로 돈 거는 더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인 거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빨리 움직인 거거든요. 자전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를 비교하자면 동쪽으로 간 것이 제일 빨리 간 거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고 서쪽으로 간 것이 가장 천천히 움직인 거죠. 동쪽으로 간 것이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거니까 어떤 한 지점에서 만나자 하면 동쪽으로 간 것이 가장 많이 움직인 거 아니냐. 근데 어떤 한 지점이라고 하는 걸 꼭 반대쪽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가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만나는 곳에서 내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물론 동쪽으로 가는 거는 더 많이 움직였겠지만 뭐 아무튼 비행기가 움직인 시간은 같죠. 그럼 뭐 그 지점에서의 시계랑 비행기 안의 시계랑 비교한 거냐?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런 기준은 우주냐? 예, 그래요, 우주예. 그다음에 그럼 이제 과연 얼마나 느려지느냐? 이건 이제 사실은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운 그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걸 쓰면 되는데 이런 거 나오면 막 갑자기 뭐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몰라도 괜찮아.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이게 사기치지 않고 그냥 계산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걸 보면 아까 그 요거하고 길이 뭐 따지고 하는 거니까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계산하면 얼마나 느려지는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시간 지연이 얼마나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기차가 음속으로 움직일 때 음속으로 움직이면 이게 음속하면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니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음속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해도 사실은 이 속도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기차 밖에서 1초 올라간 것이 기차 안에서는 0.999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세기도 힘든 이게 이제 작은 차이가 나는 거죠. 9가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네요. 0.94초가 되는 거예요. 1초가.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그 기차가 빛의 속도의 10%만 돼도 여기 C라고 하는 건 빛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빛의 속도의 10%만 돼도 이제 효과가 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차 밖에서의 1초가 기차 안에서 0.99초.
그 다음에 기차가 빛의 속도의 2분의 1로 움직이면 그러면 기차 밖에서 1초는 기차 안에서 0.87초가 돼요. 이때는 이제 상당히 느려지죠. 이런 식으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효과가 커져서 예를 들어 빛의 속도의 90%로 움직이면 이제는 정말 느려져 가지고 기차 안에서는 0.44초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반보다 더 천천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차가 빛의 속도의 99.999%로 움직이면 기차 안에서는 거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는 0.0045초만 흘러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차가 빛의 속도에 접근하면 할수록 시간이 막 느려져 가지고 거의 정지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느끼는 속도는 이거보다 더 느린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질문은 기차 밖에서 1초 동안 간 거리가 기차 안에서는 0.45초 동안 간 거리라고 이해하면 되냐고요? 뭐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질문을 다르게 해석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그림으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차 안에서 1초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에 기차 밖에서는 그러니까 빛이 이제 이 기차 안에 있는 이 빛시계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니까 이게 가려면 초 30만 킬로미터로 그러니까 1초 동안에 기차 밖에서 1초가 걸렸을 때 기차 안에서는 이게 30만 킬로미터를 가려면 여기서 이 화살표가 가다 만 거죠. 그냥 여기 올라가지도 못하고 가다 만 거예요. 근데 그걸 기차 안에서 생각을 하면 거기서 위에서 조금 올라가다 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차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으면 빛이 기차 안에 있는 그 빛시계로는 빛이 이런 식으로 막 거의 수평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빛시계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빛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0.00 뭐 0.45초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은 이제 그럼 빛보다 빨리 움직일 때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는 뭐 빛이 반대로 움직이고 뭐 이러는 거냐? 그 얘기를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질문은 만약에 이게 실제 생활에서 이게 정말 일어난다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쓰는 시간의 2배 시간을 막 쓰고 이러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라서.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면 빛하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건 가능하냐? 가능하긴 한데 그러려면 질량이 없어야 돼요.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우주 이렇게 날아갔다 오는 그 우주인들, 뭐 이소영 같은 사람들은 시간이 좀 천천히 흘러간 거냐? 맞아요.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거예요. 네. 뭐가 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런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건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신경이나 뇌의 그 활동이 같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천천히 일어나냐 빨리 일어나냐 그런 건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은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르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스스로는 같은 거리를 움직였다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의 관점에서 그걸 비교해 보면 물론 다른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근데 그건 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게 극단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는 그냥 서 있고 그러니까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서 있다고 한다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버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잖아요. 아까 그 실험에서 비행기가 같은 속도로 움직인 거냐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예, 거리도 따져봐야 되고 뭐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내린 결론이 그런 거예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움직인 거냐고요? 그건 각자의 관점에서는 똑같이 움직인 건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관점에서 두 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르죠. 가만히 그러니까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막 움직인 거잖아요. 아까 비행기 실험에서 비행기의 속력이 자전 속도보다 느리냐고요? 보통 비행기는 다 느리죠. 그러니까 질문은 아까 우리가 본 거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였는데 우주선 같은 건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런 거 다 고려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누군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뭐 빛의 속도의 99.99%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이 있느냐? 이런 거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실제로 이거 검증했느냐? 물론 우주선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이 기껏해 만드는 건 뭐 이런 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사실은 우주선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이미 이런 것도 실험적으로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건데요. 뮤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입자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학기말에 다시 나올 건데 이 뮤온이라고 하는 이상한 입자는 본래 저기 그 지구에서 한 20km쯤 떨어진 곳에서 얘가 생겨나요. 이게 뭐 우주 공간에서 막 날아오고 무슨 입자하고 충돌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얘가 지상에서 한 20km쯤 되는 그 꼭 굉장히 먼 그 위쪽에서 이렇게 생겨나는데 얘는 생겨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수명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100만 분의 2초 후에 죽어요. 100만 분의 2초면 뭐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스나마나 이런 것처럼 생각될 텐데 그럼 100만 분의 2초 동안에 죽으면 얘가 20km 위에서 이렇게 생겨나니까 얘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봐야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약간 뭐 몇백 미터 내려오다 그냥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 땅바닥에서는 이 뮤온이 발견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시간지연 같은 걸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지상에서도 얘네들이 발견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의 수명은 100만 분의 2초지만 얘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100만 분의 2초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간으로는 만 분의 1초에 해당이 돼요. 만 분의 1초면 여기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죽기 전에 지상에서 발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른 경우에도 우리가 시간 지연 효과를 다 계산해서 상대성 이론과 비교해 가지고 검증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